저 때문에 상구 오빠가 죽었어요. 무슨 소리요? 일어나세요. 복례는 정의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구는 군 훈련 중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정의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날 편지를 보냈어요. 고백 편지를요. 상구 오빠가 그 편지를 받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훈련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면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습니다. 기와 몇 장은 깨져 있고 담장은 세월의 무게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김복래가 홀로 살아가는 집입니다. 올해로 84이 된 복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면 눈을 뜹니다. 마당에 나가 우물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물동이가 무거워 허리가 아프지만 복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어온 물로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복래는 안방으로 들어가 검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봅니다. 상구야, 오늘도 잘 잤지? 엄마가 밥 지었다. 액자 속 청년은 20살 때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향을 피우고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사진 앞에 올립니다. 20해 전군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상구, 복래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입니다. 복래의 남편은 4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복래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채 상구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복래에게 남은 건 매일 아침 상구와 나누는 대화뿐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구나. 너 보러 가야지. 매주 금요일이면 복래는 검은 조끼와 모시치마를 꺼내 입습니다. 오래된 옷이지만 정성스럽게 다려놓은 것들입니다. 상구를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면 공설묘지가 나옵니다. 상구의 묘는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복래는 무거운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비탈길을 오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지만 복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상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묘 앞에 도착하면 복래는 말없이 앉아 묘비 주변의 잡초를 뽑고 흙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상구야, 내가 좋아하던 메추리알 장조림 만들어 왔다. 고등어 조림도 있고 도시락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지만 이내 산바람에 흩어집니다. 복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을 소식도 전하고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래가 도착하기도 전에 누군가 상구 묘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 사람이 잘못 찾아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써 3번째입니다. 누가 우리 상구한테 도시락을. 복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보기 드문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곤드레밥, 장아찌,
심지어 보기 드문 버섯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상구가 군대에 있을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는 거지? 복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찍 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꼭 알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복내는 아랫마을에 사는 친구 문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이야, 내일은 일찍 가서 누가 오는지 지켜볼 거야. 문분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상구 씨 아는 사람이 아닐까? 복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친구도 없었어. 군대 가기 전까지는 매일 나하고만 붙어 있었는걸. 그날 밤 복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구묘에 도시락을 놓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복내는 일어나 손전등과 오래된 손목시계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복내는 이른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 산 손전등과 오래된 손목시계를 챙긴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첫 차가 오기도 전 별빛 아래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고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축축했고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내는 상구묘에서 조금 떨어진 참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올까요?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검은 외투를 입은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키가 작고 어깨가 굽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천천히 묘로 다가온 그녀는 묘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꺼내 묘 앞에 올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복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튀어나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왜 우리 상구묘에 도시락을 놓고 가는 겁니까? 여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복내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어딘가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는 우물쭈물하더니 갑자기 뛰듯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복내는 따라가려 했지만 나이든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금세 사라져버렸고 복내는 혼자 묘 앞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복내는 매일 묘지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은 계속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내보다 더 일찍 와서 놓고 간 듯 시간도 앞당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무슨 수수께끼인지,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건지, 복내는 혼잣말을 하며 묘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묘 옆 잔디밭에서 작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흙에 반쯤 묻혀있던 그것은 오래된 필기장 같았습니다. 복내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여자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13일. 그날 당신을 본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복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03년이면 상구가 군대에 가기 바로 전해였습니다. 상구 오빠, 이제는 매일 찾아뵐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수첩 첫 페이지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오정희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오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복례는 수첩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라고? 오빠라고 했단 말인가? 복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상구에게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상구는 워낙 내성적이어서 친구도 별로 없었고 여자친구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상구를 오빠라고 부르며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례는 수첩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곳곳에 상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오빠를 봤어요.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예뻤어요. 오빠는 언제나 조용해요. 말수도 적고 그래서 더 좋아요. 군대 간다고 하시던데 어떡하죠? 말 한 번 못 걸어보고 수첩을 읽어가며 복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상구를 좋아했던 누군가의 일기 같았지만 왜 이제 와서 묘지에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복례는 수첩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복례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수첩의 주인이 도시락을 놓고 간 그 여자일까요? 그리고 상구와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복례는 천천히 일어나 상구의 묘비를 쓸어주었습니다. 상구야, 너한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엄마는 왜 몰랐을까? 그날 복례는 수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상구를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도망쳤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읽고 또 읽으며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례는 수첩을 품에 안고 아랫마을에 사는 친구 문분이를 찾아갔습니다. 문분이는 읍내 약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아는 편이었습니다. 복례가 급하게 찾아오자 문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례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분이야, 부탁이 하나 있어. 사람 얼굴 하나만 그려줄 수 있겠나? 복례는 어제 묘지에서 본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는 작고 어깨가 굽었으며 짙은 눈썹과 주근깨, 그리고 특히 처진 눈꼬리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문분이는 묵묵히 연필을 들고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얼굴형은 어땠어? 둥근 편이었나, 긴 편이었나? 둥근 편이었어. 그리고 코는 작고 입은 뭔가 슬퍼 보였어. 한참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문분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 맞나? 복례는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본 그 여자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복례는 고마워하며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수첩이 그 사람 것 같아. 우리 상구를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 아는 사이였나 봐. 문분이는 수첩을 넘겨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글씨체로 보면 확실히 여자 맞고 나이는 상구 씨보다 어려 보이네. 혹시 고등학교 후배나 동네에서 아는 사람 아닐까? 복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구의 고등학교 동창의 명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상구가 남긴 유품들을 뒤져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상구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앨범 뒤쪽에는 친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번호들을 하나씩 돌려가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상구 엄마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시절에 정이라는 후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전화를 받은 동창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복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창이 반가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 오정이요? 그 친구 기억나요.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아직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복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근처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요? 혹시 그 친구가 우리 상구를 알고 있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상구는 워낙 조용한 성격이었으니까. 하지만 정희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다만 뭡니까? 몇 년 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복내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 수첩에 반복적으로 적힌 미안하다는 말들과 무언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복내는 복지센터 근처로 향했습니다. 문분이가 그려준 그림을 들고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모른다고 했지만 슈퍼마켓 사장 아주머니가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 303호에 사는 정희 씨 아닌가요? 요즘 자주 어디 다녀오는 것 같던데. 꽃이나 뭐 그런 걸 사가지고. 복내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찾아가기에는 뭔가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이 정이라는 사람이 상구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묘지에 나타난 걸까요? 복내는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그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드디어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혹시 정희 씨인가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상구묘에 도시락을 놓고 가는 분이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내는 정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상구와 어떤 사이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머니, 맞으시죠? 상구 오빠 어머니.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상구 엄마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 상구를 어떻게 아는 거요? 정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복례는 마음 한편으로 측은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궁금함도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상구 오빠의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1학년 차이 났죠. 그럼 왜 이제 와서 묘지에?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오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복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죄송하다며 우는 걸까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서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복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복례와 정희는 어둑해진 시골길을 함께 걸어 복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좁은 길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복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상구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집에 도착한 복례는 정희를 안방으로 데려가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와 정희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을 받는 정희의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우리 상구를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는지 말이에요. 복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해 동안 모르고 지냈던 상구의 이야기가 드디어 밝혀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상구 오빠의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1학년 차이였죠. 그때 상구 오빠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친구도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요. 좋아했다고요? 그럼 상구가 그걸 알고 있었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걸어봤어요. 항상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상구 오빠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구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단정하고 착해 보였어요. 그때부터 매일 도서관에 가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복례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구의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난한 집 아이였거든요. 상구 오빠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목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졸업할 때까지 말 한 번 못 걸어보고, 그런데 상구 오빠가 군대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복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상구는 끝까지 모르고 지났다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희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라 정희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구 오빠가 죽었어요. 무슨 소리요? 일어나세요. 복례는 정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구는 군 훈련 중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정희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날 편지를 보냈어요. 고백 편지를요. 상구 오빠가 그 편지를 받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훈련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복례는 정희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구의 죽음에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다니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상구가 그 편지를 정말 받았다고 했나요? 정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복례는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상구가 군대에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상구는 군대에서 편지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 편지를 받았다는 거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상구는 군대에서 편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면회도 못 와준다고 서운해하곤 했죠. 정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상구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고 살아온 것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20년 동안 헛된 죄책감에 시달린 거였나요? 복례는 정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묘지에 오지 않았어요? 상구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얼굴을 들고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에야 겨우 용기를 내서 매일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복례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이 여자는 그동안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복례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말이라도 걸었다면 상구 오빠가 외롭지 않았을 텐데요. 그건 그렇지만 상구의 죽음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정희는 복례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상구 오빠 묘지에 찾아가도. 복례는 정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상구도 자신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복례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 씨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례도 오랜만에 상구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가 보낸 편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상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복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와 정희는 함께 상구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어제와는 달리 조금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복례도 상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묘지에 도착해 두 사람은 상구의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상구 묘 앞에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구 오빠, 이제야 어머니를 만났어요. 오빠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늦게 인사드린 것 용서해 주세요. 복례는 정희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상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큰 의문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집에 가서 상구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례는 상구의 유품이 보관된 괴짝을 꺼내왔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괴짝 안에는 상구의 군복과 편지들, 그리고 각종 기념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편지 뭉치를 꺼내며 정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상구가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하나씩 다시 읽어봅시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상구의 글씨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하나씩 펼쳐가며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지 뭉치 맨 아래에서 복례는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 이름에는 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편지인 것 같아요. 상구 오빠에게. 저는 3년 동안 오빠를 멀리서 지켜봤던 1학년 후배 정희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써요. 복례는 편지를 읽으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 혼자 조용히 걷는 모습, 모든 게 너무 멋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소심해서 말 한 번 못 걸어봤어요. 복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빠가 군대에서 돌아오시면 용기를 내서 오빠에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혹시 오빠도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커피 한 잔이라도 함께 마실 수 있을까요? 복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에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복례가 편지를 계속 읽자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소식인데 오빠가 좋아하셨던 도서부 선배 언니가 결혼한다고 해요. 2학년 때 오빠가 그 언니를 좋아하는 걸 다들 알고 있었는데 복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상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서부 선배 언니였어요. 김미선 선배님이라고. 상구 오빠가 2학년 때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님이 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분과 만나게 되셔서 복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상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빠가 그 소식을 들으면 많이 상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빠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만약 오빠가 힘들어 하신다면 제가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상구 오빠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됐어요. 복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빠 군대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꼭 돌아오세요. 그때 제가 오빠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오빠를 사랑하는 정희가. 복례는 편지를 다 읽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정희 씨, 이 편지 정말 예쁘게 썼네요. 그런데 정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편지에서 김미선 선배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게 혹시 그것 때문에 상구 오빠가 충격을 받아서 사고가 난 건 아닐까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편지에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써서 보냈잖아요. 만약 상구 오빠가 이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훈련 중에 정신이 없어서 사고가 난 거라면 정희는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그런 생각에 시달렸어요. 제가 괜한 소식을 전해서 상구 오빠를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복례는 정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희 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편지는 상구한테 전달되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다른 경로로라도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구는 그런 일로 흔들릴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바깥 소식을 듣기도 힘들고, 그런데 복례가 편지를 다시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희 씨, 잠깐만요. 이 편지 봉투, 뭔가 이상해요. 편지 봉투의 주소 부분을 자세히 보니 원래 쓰여 있던 글씨 위에 다른 글씨로 더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주소를 바꿔 쓴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부대 주소를 썼는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로 바뀌어 있죠? 정희도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이네요. 이상해요. 분명히 부대 주소를 정확히 썼는데 복례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누군가 일부러 이 편지가 상구한테 가지 못하게 한 건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의문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 편지의 주소를 바꿔놓은 걸까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상구 오빠는 제 마음을 영원히 모르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복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주소를 바꾼 사람이 누구일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상구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지를 가로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일찍 일어나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편지 주소 조작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 오늘 시간 되시면 함께 조사를 좀 해봅시다. 누가 그 편지를 가로챘는지 알아내야겠어요. 정희도 잠을 설쳤는지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꼭 알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두 사람은 만나서
먼저 20년 전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동네의 집에서 만난 정희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편지를 쓰고 나서 직접 우체국에 가서 붙였어요. 상구 오빠 부대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썼거든요. 복례는 편지 봉투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소 부분을 자세히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히 다른 필체로 더 쓰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복례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희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상구한테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그때는 내가 가끔 편지를 보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탁해서 같이 보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친구나. 정희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문분 아주머니께서 한 번 부대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아들도 같은 부대에 있다면서. 복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문분 씨요? 약국에서 일하시는 그분 말씀이신가요? 네, 그분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복례는 말을 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분이가 정희의 편지를 받아본 것일까요? 정혜 씨, 우리 문분이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두 사람은 서둘러 문분이가 일하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에 도착하니 문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복례야. 정혜 씨도 함께 오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분이야, 이 편지 좀 봐줄래요? 20년 전에 정희 씨가 상구한테 보낸 건데, 문분이는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데? 정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의 주소가 조작된 것 같아요. 원래는 상구 오빠 부대로 보냈는데 어떻게 상구 오빠 어머니 집으로 갔는지요. 문분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우편 사고인가 보네. 하지만 복례는 문분이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분이야,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어? 문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례와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이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문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때 내가 그랬어. 정혜 씨 편지를 가로챈 게 나야. 복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너가 왜? 내 아들 명수도 상구랑 같은 부대에 있었잖아. 그때 명수가 편지에서 그러더라고. 상구가 너무 착하고 성실해서 부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문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수는 성격이 좀 거칠었거든. 상구 때문에 자꾸 비교당한다고 속상해했어. 정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편지를 가로챈 거예요? 그때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촌 동생이 있었거든. 그 애한테 부탁해서 상구한테 오는 편지 있으면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복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짓을?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 상구가 어떤 편지를 받나 궁금했던 거야.
그런데 정혜 씨 편지를 보니까 상구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문분이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내 아들이 상구 때문에 기가 죽는 게 싫었어. 정희는 20년 동안의 궁금증이 풀리면서 동시에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그럼 상구 오빠는 정말 제 편지를 받지 못한 거네요? 문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 하나만 가로챘어. 다른 건 다 제대로 전달됐어. 복례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문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야,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했는지 알아? 정희 씨가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는지 알아? 문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젊었을 때 한 바보 같은 짓이야.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문분희 씨, 그럼 상구 오빠는 끝까지 제 마음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문분이는 더욱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례와 정희는 함께 상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상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상구야, 이제야 알았다. 엄마가 몰랐던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네. 정희도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구 오빠, 제가 보낸 편지 받지 못했네요. 제 마음을 한 번쯤 오빠한테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문분이의 편지 조작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복례는 문분이의 고백 이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허탈감도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분이가 복례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도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례야, 나 좀 들어가도 될까?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분이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문분이는 들어오자마자 복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복례야,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복례는 문분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함께 지낸 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이야, 일어나. 그렇게 무릎 꿇고 있지 말고. 문분이는 일어나서 복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야,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내 아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명수가 부대에서 자꾸 상구랑 비교당한다고 편지에 써보내니까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났나 봐. 복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이야, 그래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도 후회했어. 편지를 가로챈 다음 날부터 계속 후회했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문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상구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 혹시 내 때문에, 내가 편지를 가로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복례는 문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이 사람도 20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복례가 문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분이 아주머니도. 정의는 문분이를 보자 어색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문분이는 정의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희는 문분이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분 아주머니, 저도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례와 문분이는 정희의 말에 놀랐습니다. 정희 씨, 어머니도 자식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저도 만약 제게 아이가 있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희의 너그러운 마음에 문분이는 더욱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시니. 복례도 정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분이야, 정희 씨 말이 맞아. 우리 다 어머니 마음이니까. 그때 당신도 힘들었겠지. 세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 전의 일, 그동안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분희 씨, 명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정희가 물어보자 문분희는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둘 있고. 그때 일은 명수도 몰라요. 내가 혼자 저지른 일이니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명수까지 괴롭힐 필요는 없지. 문분이는 복례와 정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상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 만큼 상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문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구에게 사과했습니다. 상구야, 아줌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와야 할 편지를 가로챈 건 정말 미안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상구 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복례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모든 걸 털어놨으니까. 상구도 이제 편히 쉬어라. 정희도 일어나서 묘비에 깊이 인사했습니다. 상구 오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와 함께요. 문분이도 상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상구야, 아줌마가 저지른 일 평생 잊지 않을게. 미안하다. 묘지를 나오는 길에 복례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20년 동안 묻혀있던 일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문분이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복례는 잠들기 전 상구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상구야, 이제 엄마가 정말 편해졌다.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고마워, 내 아들아. 상구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상구의 묘지를 찾아 도시락을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오해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 치유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응원해주세요.